약은 사실은 결과에 대한 조절을 하는 장치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 정상, 건강 문제 없는 걸까요? 수치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를 알려줄 뿐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말해주지 않죠. 그리고 숫자가 동등하더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가족력, 그 다음 내 몸에 느끼는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함께 봐야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염증 마커들을 모아서 염증 인덱스로 평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평균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내 몸이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혈당이 내 공복 혈당이 99예요. 그러면 99면 정상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공복 인슐린 수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인슐린 수치로도 혈당이 유지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거지만 아주 많은 인슐린을 소모하면서 혈당이 낮다면 이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 범위 내에서도 최적의 수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치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 높아지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이 절대적인 치료제가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약은 사실은 결과에 대한 조절을 하는 장치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고혈압은 혈압은 내려가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당뇨가 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갔다. 그럼 내가 치료가 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이 되느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증 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염증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미토의 기능 저하가 서로 계속 악순환의 그 고리를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저는 우리 몸의 지배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몸의 지배자인 미토콘드리아가 과연 얘네들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지만 진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영어로는 센테네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 패턴과 어떠한 기대 수명을 가졌는지를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말한 노화 연관 질환이 발병 시점이 평균보다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늦게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이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이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면 질병이 예방이 되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식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음식은 우리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지만 우리 치료한 약물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는 약물은 별로 없거든요. 음식이 곧 우리 몸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미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나 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암과 알츠하이머의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는 암과 알츠하이머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두 질환 모두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암세포는 더 잘 자라게 되고요.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포도당으로 인한 대사가 흐름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만성염증과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둘은 아주 연관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염증 노화 기반의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화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화는 되게 이제 천천히 나타나긴 하는데 되게 주변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40대 정도 되면은 대사 질환이나 심혈관 기능과 관련된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50대가 되면은
근감소증 같은 게 나타나면서 관절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한 60대 정도 되면은 뇌 인지 기능 저하, 불면증, 치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뒤에는 주범이 두 개가 있죠. 만성 염증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증을 컨트롤해야 되고요. 염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세포, 그 중에서 미토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서 미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되면 세 번째 면역 기능이 최적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단순히 시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기차가 다른 선로로 갈아타는 탈로화의 길로 간다고 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가요? 우리 몸의 지배자는 미토가 중요한데 미토에도 월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미토에게 8시간 이상 일을 하라고 하면 야근을 한다든지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미토도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 또는 시간 제한 식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을 따서 한 게 단식 무반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를 쉬게 하면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 발동이 돼서 세포 안의 쓰레기들을 청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토파지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낡은 미토는 버려지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16시간 단식 너무 빡세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공복만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약간 올빼미형이고요. 늦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거의 못 먹고요. 그리고 점심은 1시 넘어서 먹습니다. 점심은 이제 가볍게 먹고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하지만 9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9시 이후에 안 먹고 그 다음날 1시까지 안 먹은 거니까, 그러면 10시, 11시, 12시부터 13시간 더 하니까 14시간 이상은 금식을 하는 거죠. 그거는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게 맞다, 어떤 사람한테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보고서 자신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저희 의사들끼리도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의사들끼리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식사법이 있을까요? 네, 소식,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케톤식 요 네 가지를 줄여서 말한 건데요. 소식은 잘 아시다시피 총 칼로리의 양을 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식사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미토를 쉬게 해서 이제 자가 포식을 촉진하는 방법이고, 지중해식은 이제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리브유, 생선, 통곡물, 적당한 와인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그런 지중해식이고, 키톤식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아주 낮추고 지방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지중해식과 소식은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간헐적 단식, 키톤식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